예, 멀티미디어 저널리스트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가 오늘은 김종학 조각가 김종원. 이름 바꾸셨어요? 김종원. 예, 김종원 조각가 선생님을 모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뵙죠. 2년 넘었던가요? 그동안 미국 가서 안 보이니까 볼래야 볼 수가 없었어. 예. 요즘 조각은 잘 되시고 또 이제 선생님은 또 성함이 저는 장무기예요. 장무기 선생님, 장묵. 아니 무기. 아, 장무기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 오늘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또 찾아오시게 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영상 관련 문의를 하시러 오셨는데 네. 예, 되게 예산이 많이 없으시다고. 예. 예. 저렴하고 예. 높은 퀄리티를 원하는. 그래도 되게 양심적이신 분들이십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시간 있냐고, 내 있다고 그러면 올 때 카메라 가지고 와. 그래서 예산 있냐고 그러면 예산은 없지. 내가 미쳤어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영상 전문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제 거 유튜브를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변에서 이제 같이 하실 분들도 찍고 저희가 이제 도움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근데 지금 하시고 계신 강의가 어떤 강의가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거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근대 역사가 아니고 이제 이런 익산에 관한 역사에 관한 익산의 역사도 물론이고 뭐 전반적인 우리나라 역사의 그 숨겨져고 가려져 버린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빙산이 이 수면 밑에 엄청나게 숨어 있는데 드러나는 부분은 작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역사를 드러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잠시만요. 예, 그 가려지고 바다 밑에 숨어 있는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예. 전혀 다른 이제 각도의 역사가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익산도 예를 들면 미륵사도 그렇고 뭐 동고도리 석불도 그렇고 또 미륵산 위에 있는 그 성혈이 파여져 있는 바위라든가. 이거 원래 익산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아니죠. 아, 근데 그 역사에 대해서 익산에. 이제 선생님 통해서 익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네. 그 익산 쪽 답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어떤 미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펼치려다가 펼치지 못하고 딱 멈춰서 수면 아래로 숨어버린. 미륵산이 석탑이 있는 그 거기 궁터 같은 거 말씀이죠. 뭐 미륵사의 그 삼탑 상가랑 그 양식도 그렇고 그 왕궁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가 이거는 그리고 남산에 있는 그 화암리 그 바위 문자 바위 이게 전체 구도가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이 숨어 있는 게 드러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한, 백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정도 그림의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경주하고 사실은 문화재 그 개수를 비교한다면 익산은 비교할 수가 없죠. 이게 너무 적죠. 경주는 막 무덤도 많고 산에만 가도 막 널려 있는 게 문화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익산이 더 크다. 경주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수면 위에 이렇게 몇 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익산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 선생님은 역사학자신 거예요, 역사학자? 지금 어떻게 역사학자라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장무기 때문에. 선생님이니까 호가 뭐 이랬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기 김종원 선생님 호가 조각 김종원 선생님 맞으시죠? 보정. 예. 보정. 큰 보자에다 네. 발을정. 어느 저 호가 있습니까, 선생님? 예, 호는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지어주시더라고 호를. 저도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불가능을 모르는 사나이. 그냥 그걸 호하시죠. 네.
불가사. 그거는 좀 뱀 이름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답습해서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통념적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 통념적인 지식에서 이제 통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이제 장목희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사회나 역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이런 뭐 식민사학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려진 부분들이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시민들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한 거야.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와 이런 영광을 다 잊고 그냥 여기 월세나 이제 이자 내는 데만 치우쳐가지고 살게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제 그 단순히 근시안적으로 가까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식민사학이다.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크게 와닿지만 사실은 우리가 식민사학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일본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잘못된 사관, 조작된 사관이 지금까지도 대물림에서 왔다. 근데 여기가 이야기의 그 문제의 전부가 아니고 네. 이것도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게 더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그 역사는 왜곡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중국 역사가 한국의 역사에 그냥 덮어쓰기가 돼갖고 그 이전의 역사는 그때부터 이미 가라앉아 버렸어요. 고려시대 때도 그 작업이 일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일본, 중국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본하고 뭔가 역사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중국하고 뭐 동북공정이네 뭐네 이렇게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아시아라고 하는 범문명권 그리고 더 넓게는 유럽까지 더 넓게는 아메리카까지도 포함하는 이 범문명권이 하나의 공통된 코드로 같이 소통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미국에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느낀 게 뭐냐면 멕시코 애들이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네. 엄청 상통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같은 조상을 두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미잖아요.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또 몽고 반점이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상당히 이제 저희하고 유사한 점이 많죠. 근데 이제 슬픈 일은 뭐냐면 조선, 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동시대에 전반적인 학살을 당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것들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려면 아무나 못 갑니다.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절차 복잡하죠. 근데 이제 먼 옛날에는 또 우리 조상의 땅이었을 수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 가지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손성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멕시코 문화가 네. 결국 그분 얘기는 이제 발해가 멸망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언제 이동했냐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시대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고 계속 이주는 일어나고 있었고 다만 그 이주했던 그 문명의 코드가 뭐였냐, 뭐 때문에 이동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무슨 뜻으로 그냥 하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주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아메리카부터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그 모든 대륙을 총괄하는 하나의 그 공통된 문명권, 하나의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 하나의 눈을 갖고 있는 이 어쩌면 언어도 하나였을 수도 있는 언어는 가면서 분화가 많이 됐겠지만 그게 뭐였을까를 일단 그걸 복원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복원을 시켜놔야 지금 파편적으로 드러나는 아메리카 인디언하고 우리나라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 게 이렇게 많지? 라는 느낌.
멕시코는 왜 이렇게 더 비슷한 게 더 많고, 멕시코뿐만이 아니죠. 연구가 더 해보니까 지금 잉카, 마야, 뭐 톨텍이니 이런 것들까지도 이 우리나라 고대 문명하고 연결고리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인도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이게 꼭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환빠 느낌으로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한국인을 너무 띄우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뭐 환단고기 얘기하면은 환빠라고 그러고. 예,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파편적으로 언뜻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퍼즐들을 이렇게 맞추기가 지금은 힘든데, 근데 이것을 퍼즐이 아니라 큰 그림으로 딱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근원적인 것이 딱 감춰져 있었는데 드러났어. 그랬더니 이 조금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큰 하나의 그냥 그 연결고리, 큰 맥락의 일부분이었고 전체 그림이 보이네. 저도 어렴풋이 듣기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거대한 어떤 문명의 예. 그늘에 있었다. 있었고, 그것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번에 하신 수업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익산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익산의 역사문화재를 갖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전반적인 그 문화재들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해요. 역사책 가지고 이렇게 들먹이는, 이거는 학자님들이 하시는 거고, 네. 저는 실제 우리가 다니면서 실제 답사할 수 있고 가서 눈으로 보고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문화재와 유물들이 여기저기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그럼 그 토요일마다 하는 수업의 제목이 뭐죠? 지금 제목에 이제 갇힌 제목은 잃어버린 문명, 한반도에서 찬란하게 꽃피었고 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문명을 이제 찾는, 아직 정확하게 그 타이틀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익산이 잊혀진 고대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대 수도까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익산에 버려진 도시죠. 그러니까 익산에 로스트 시티 이런 느낌. 지금 왕궁이 우리나라에 저만큼 큰 왕궁터가 발견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그 다음에 미륵사지 그 절에 그것도 5만 평의 규모의 그 기둥도 그렇고 터 자체가 네. 사찰의 터 자체가 5만 평에 달하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사찰이거든요. 삼탑 삼가람에 잃어버린 문명을 양식이 찾아서. 왜 이렇게 됐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직녀석상. 이것이 왜 익산에만 있지? 이런 그 그림들이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익산은 뭔가 잃어버린 도시예요, 진짜. 버려진 고대 왕국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그런 느낌인데 이 스케일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경주 중심은 스케일이 뭐냐면 한반도거든요. 경주의 중심은 한반도예요, 스케일이. 그래서 경주에서 만든 탑,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탑들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멋지는데 스케일이 넓지가 않아요. 그냥 딱 그냥 규모 있는 곳 사이즈예요. 저희도 뭐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거의 영광들이 다 버려져 있는 거지. 터만 봐도 뭐가 있는데. 예,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탑도 그렇고 터도 그렇고 지금 이 기본 사이즈가 한반도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륙 사이즈예요. 스케일 자체가 대륙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크다는 거죠. 익산이 감춰진 걸 드러나게 되면 이 스케일은 이렇게 한반도를 통일해서 통치했던 신라의 영광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익산에 이제 그런 숨겨진 역사들을 또 강의를 하시는 수업이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익산이냐, 그냥 익산의 좁은 데서 보는 어떤 그 세계사냐, 이게 이제 뭐 같은 말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익산에서 보는 세계사는 아주 좁고 어떤 패망한 나라의 어떤 작은 찌꺼기로 남아있는 형태인데, 세계사적으로 익산을 보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찾아낸 것을 가지고 익산의 모든 그 플랜을 짜야 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익산의 시민들이 자긍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을 아주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의 제목은 이보다 크다. 그래가지고 익산이 경주보다 크다는 주제로 다음에 또 얘기하시고, 또 저희가 또 오늘은 그걸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